안녕하세요. 6월 6일 목요일 현충일에 비욘드에서 또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염창현병원의 염창환 선생님과 함께 비타민C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딸기 라떼만 마시는 반달곰님 안녕하세요. 금기수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염창환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비욘드에 출연하신 지 오래된 선생님이신데요. 아마 저희 채널을 10년째 구독을 해주고 계셨다면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너무 이게 오랜만에 이제 나와갖고요. 사실은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그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저는 이제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염창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암 환자를 보는 병원이고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비타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비타민 치료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선생님께서 또 신간을 내주셔서 그 신간 가지고 항암 치료에 있어서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좀 생소하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는데 비타민 C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비타민 C는 사실은 암 치료에서 옛날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치료 중에 하나. 왜 그러냐면은 항암이라는 게 결국은 암세포도 지만 정상세포에 손상이 오고 그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투여함으로 인해서 부작용 등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항암제의 효과도 올려주는 효과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 미국을 통해야만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항암제와 비타민 C와 관련된 임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의 논문 나왔던 게 뭐냐면 임상 3상 연구가 나왔어요. 네. 항암제하고 비타민 C를 같이 했던 분이 항암제만 했던 것보다 치료 결과가 더 좋았다는 거.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암할 때 꼭 항암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 치료인 비타민 C로도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상 3상까지 되었다는 거는 그래도 효과가 많이 널리 인정이 되었다는 건데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신간 소개하는 날이다 보니까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D님께서 미리 공지를 해주셨는데 좋은 댓글 혹은 응원의 댓글 혹은 질문 남겨주신 분 5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도 저도 살펴봤는데요. 비타민C 암과의 전쟁 1은 이미 핫한 책이었고요. 이번에 2를 내주셨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느낀 점은 주변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거나 혹은 지인이 있다면 한 권쯤 선물을 하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사실 1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 전에 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 책적인 내용으로 해서 썼던 거고 20년 후에 2를 썼는데 이 2편은 뭐냐면은 그동안 20년 동안 제가 연구, 논문 쓴 거 그리고 그동안 봤던 2만 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총망라하면서 그들의 희노애락이 같이 묶여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편을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했던 것들이 진짜 이대로 제대로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오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을 수 있었던 거는 많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항암 과정도 저도 몰랐는데 과정마다 환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순간들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신 건데 그 이야기들을 만화로 또 재밌게 따뜻하게 그려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암이라는 병에 딱 걸리게 되면 암 환자분들은 그냥 암 걸렸으니까 대학병원 가서 빨리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대학병원에서는 큰 전략만 짜져요. 어떤 식으로 치료할 건가. 근데 순간순간에 넘어야 될 고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비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도 위암 4기였어요. 4개 대학병원을 다녔는데 3개 병원은 항암을 치료하고 암이 줄면은 수술을 하자. 근데 한 병원만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을 하자고 했는데 이 환자
그러니까 결국은 4명의 이제 대학 교수를 만나면서 그래도 마음이 갔던 거는 수술을 먼저 하자는 선생님이었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을 함으로 인해서 완치가 되고 결국은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는 결국은 환자분들의 몫입니다. 다만 그 절대 나중에 후회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내가 잘못해서 후회를 하게 되면은 괜히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반성도 되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교수도 있지만은 저희 같은 2차 병원의 의사한테 만나서 한번 진솔하게 상담을 하면은 정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2만 명의 환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때 좋았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제가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이 듣고 본인이 그게 좋겠다고 하면 되고 본인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보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좋다는 거죠. 사실은 이 비타민C 암과의 전쟁 2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의 결국은 종합체인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선택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솔직하시다 생각이 들었던 게 과정마다 의사 최소 2명은 만나보고 상담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많은 분들이 한 의사에 대해 뭐든지 거기에만 딱 하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전공이 3년차 때 플린더스 의대에 이제 그 호스피스를 배우러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제가 배운 거는 호스피스가 아니라 완화의학이었어요. 나는 완화의학하고 호스피스하고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화의학은 우리가 보통 3가지를 말합니다. 프리벤티브, 서포티브 온콜로지라고 해서 뭐냐면은 항암 방사선 수술할 때 이분들이 잘 도와주게 하는 지지적 종양학을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프리벤티브 온콜로지라고 해서 암이 완치된 다음에 재발 방지하게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는 호스피스예요. 임종을 앞둔 환자들한테 증상 조절. 그렇기 때문에 완화학 의사는 처음 암이 진단되는 순간에 수술은 어차피 외과고 항암은 종양내과고 방사선은 방사선 종양까지 하지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 결정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완화 의사한테 와서 상담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그런 걸 보고 저는 마지막 순간에 환자를 결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얘기를 통해서 환자가 치료받게 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바로 완화학이랑 알고 그래서 완화학을 배우게 됐죠. 네, 완화의학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국내 최초 완화의학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완화의학이라는 분야가 저희는 그냥 들었을 때는 호스피스와 비슷하다고 느낌이 오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스피스가 워낙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완화학 개념이 정말 호스피스로 국한돼 있지만은 실제 완화의학은 호스피스보다는 처음 진단됐을 때 암 환자를 끌고 가는 주치의 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큰 전략은 대학병원 교수님이 항암, 방사선 이런 걸 하지만은 이 사람의 전술과 전술에 대한 건 결국은 완화의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의사가 완화의사인데 우리는 그런 게 잘 되는 환자도 있고 되지 않는 환자도 있죠. 맞아요. 말씀 쭉 해주셨는데 그동안 또 이렇게 댓글로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셔서 질문을 주셔서요. 그 질문 좀 살짝만 받고 책 소개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금기수님이 안녕하세요. 비타민C 보충 위해서 레모나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레모나는 굉장히 함량이 적어서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C를 보충을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용량. 비타민C 단독 제품으로서 먹는 걸 얘기하고요. 사실 알약보다는 분말을 더 추천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라고 치료 이렇게 하니까 그럼 종합 비타민C 뭐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윤겸님께서 암 치료 중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인데 비타민C 투여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그 이윤경님 질문인데요. 사실은 비타민C는 항암작용도 있지만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기 때문에 간염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타민 치료하는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양펀치3 강냉이님이 비타민C를 암 환자 말고 일반인들도 많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비타민C는 비타민 중에 왕이에요.
뭐냐면 다른 비타민은 부족해도 사람이 죽지 않지만은 비타민 C는 부족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먹는 건 맞습니다. 단 사람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서 하면 되고요. 비타민 C는 일반적인 큰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경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게 그 위가 안 좋은 분들 이거 먹으면 속 쓰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타민 C는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은 우리가 보통 머리하고 위는 같은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C 산성이야, 속 쓰릴 거야.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속 쓰린 거지 실제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식사할 때 같이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속 쓰리시는 분들은 식사할 때 같이 먹으면 된다 얘기해 주셨고요. 이화숙님께서 비타민C 주사 투여하는지 약으로 입으로 먹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네요. 네, 그 비타민C 주사는 그 비타민은 그 주사로 맞을 수도 있고 입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치료 목적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주사요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구제는 예방적인 목적이 강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바다님께서 췌장암 항암 치료 중인데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해도 되나요? 이 부분은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 말씀들이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르거든요.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안 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비타민C가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외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비타민C 치료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단, 이 비타민C 같은 경우가 그 환자에 따라서 주사제의 용량이 달라요. 그 용량이 이제 만약 치료 용량을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 400mg/dL 이상이고요.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200mg/dL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용량을 쓸지를 결정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받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나님께서 만성 신부전 환자로 서구체 여과율이 사구체 여과율 52인데 비타민C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 주사는 안 되지만은요. 먹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제가 두 분 선정을 해봤는데 이윤겸님, 김바다님 저희 지금 채팅창에다가 받으실 주소 그리고 핸드폰 번호 기타 등등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책 자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께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윤겸님, 김바다님 저희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 계속 이렇게 나눔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읽은 질문들 중에 비타민C 치료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요. 또 복용은 얼마나 해야 되냐 그리고 부작용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의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예.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 치료가 항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나 해야 되는지 용량 뭐 이런 것들. 비타민C가 이제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그 구조식이 당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암세포는 비타민C가 들어오면은 당분을 가져가는 게 비타민C를 가져가서 결국은 굶어 죽이는 거겠고요. 또 하나는 이 항암제로 인한 독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비타민C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공격적인 거 항암제가 그 암세포를 죽이지만은 이 비타민C를 통해서 체력 회복을 빨리 해주고 그리고 그 항암제 효과를 올려주한 그 몸 상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비타민C를 하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국은 환자 케이스에 맞는 치료를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비타민 치료를 할 때 보통 비타민C가 암세포만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008년도 이후에 이 개념이 바뀌어요. 뭐냐면은 비타민C가 암세포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파마콜로지 아스코베이트라고 해서 양리학적인 비타민C. 그래서 말 그대로 항암제를 보조해서 도와주고 체력을 올려주는 개념으로서 가는데 특히 뭐냐면 T세포, NK세포 여기에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가 결국은 암을 치료하는데 최대 관건인 거죠.
예. 그래서 요새 항암제들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 암세포만 이제 주로 죽이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의 세포도 죽이는 게 1세대 항암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갖고 더 이상 못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2세대 항암제가 뭡니까? 표적 항암제. 암세포 내인 특정 표적 그 수용체와 작동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가 뭐냐면 T세포. 면역세포하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PDL1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막았는데 그거를 차단해주면서 나와요. 이 T세포부터가 바로 이제 면역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실제 제일 좋은 거는 중요한 거 뭐냐? 이 T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그 기능을 해줄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가 있는데 하나 보일 것 같고요. 네. 뒤로 넘어가야 돼요. 잠시만요. 예. 조금 더 가서요. 예.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 넘어가서. 네. 아,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종양을 없애잖아요,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나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다음부터 재발될지 안 될지는 결국 환자의 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암세포, 아이고. 이게, 왜 네. 그러죠? 이게 아마 네. 스크롤이 딱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 단계 여기 보면 전구물질, 발암물질, DNA 손상. 얘네들은 암세포가 그 항암이나 수술로서 죽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활성산소로 자극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그 암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식이요법을 제일 많이 했어요. 운동을 통해서 얘네들이 생기는 걸 막았지만은 실제 더 좋은 치료는 뭐냐? 비타민C 치료 같은 거죠. 저 활성산소를 죽여주면은 결국은 암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연구 자료인데요. 실제 우리가 보통 여기 그룹 A 원 같은 경우는 뭐냐? 암이 있는 상황의 활성산소 농도고요. 2는 암이 완치된 사람들의 활성산소 농도예요.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암이 없는 정상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암이 있으니까 당연히 활성산소가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암이 완치가 된 사람도 정상인에 비해서 20% 이상 이 활성산소가 높다는 거죠. 그럼 그 20%가 암을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정상인보다는 항상 높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없애주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비타민C를 포함한 항산화 치료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바로 항암 방사선으로 인해서 내 몸의 정상세포들의 손상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비타민 치료를 해서 결국은 암이 더 이상 생기는 게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호중구, 호상구, NK세포, T세포 이런 것들의 대부분 비타민C가 제대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용도가 어느 정도 하면 15mm몰 이상 비타민C가 저 세포에 있을 때 저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준다는 거죠. 만약 저 안에 비타민C가 제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 세포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해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지금부터 벌써 한 24년 전에 제가 비타민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인데요. 저한테 이제 비타민을 공부하라고 했던 환자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얘기할까? 아니요. 환자분이 원장님 비타민C 공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 얘기했다는 게 너무 제가 이제 비타민C를 처음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제가 가정방문, 호주 갔다 와서 처음 했던 게 이제 가정방문이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수녀님이 한 환자 한 명을 가정방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분 나이가 35살이었죠. 젊은 여자분인데 난수암이었고 복수가 이제 치료했는데 실패했는데 복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주사기로 이제 복수를 천자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사기를 천자를 해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젤리 모양이라서 주사기로 누군가가 펌핑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응급실에 있는 인턴 레지던트 선생이 이 환자 때문에 2-3시간 동안 잡혀 있으면은 다른 환자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못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 보고 다시는 우리 병원 오지 말거나 다른 병원 가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수녀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저하고 저 아는 사람이랑 2분이서 일주일 간격으로 가서 복수를 뽑았어요.
한 번 뽑을 때 보통 5리터, 많게는 한 7리터 이상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 그 환자를 만날 때 저는 3개월밖에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환자가 5년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내준 숙제가 바로 비타민 C였어요. 그 환자가 두 가지 숙제를 내줬는데 하나는 염 선생님, 암 환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암 환자가 가장 힘든 게 그 암이 완치가 안 된 게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암 환자가 가장 힘든 거는 함께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 지금 그 함께 지금 들어와신 분들 중에서 암 환자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가족분들도 있어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그 아까 초반에 그 아나운서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가 2명 있는 거.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워낙 환자가 그 많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함께 해주는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바로 지금처럼 하는 완화 의사고요. 두 번째 숙제를 해줬던 게 뭐냐면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비타민 C라고 저한테 이제 비타민 C를 공부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비타민 C를 공부했고 그분 때문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그 숙제가 뭐냐면은 리오단 박사가 옛날에 이제 내줬던 숙제들이에요. 보면은 똑같은 비타민 C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항암 방사선 활동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의 백혈구하고 이 사람의 백혈구 상태하고 이 사람의 백혈구 상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부족한 백혈구를 많이 채워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고 수술, 항암, 방사선을 갈수록 더 많은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암이나 수술이나 방사선 할 때 비타민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은 실제 본인이 환자이면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왜? 기본적인 세포가 살려면은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에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비타민 C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바로 SVCT2라는 수성체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수성체가 많기 때문에 SVCT2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들어가면 좋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수성체가 없지만 필요한 양품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을 할 때 과거의 비타민이 지금 치료제로 넘어갔던 가장 큰 건 뭐냐?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영양제 개념이 아니라 치료제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검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저희가 보통 치료를 할 때 네. 뭐 어떤 항암제가 나한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C도 그렇게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거 좀 얘기 먼저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암세포고요. 이게 이제 T세포. 했을 때 보통 이게 이제 PD-L1으로 인해서 막아서 이 암세포가 T세포가 공격하는 거 많았는데 우리가 요새 가장 유명한 항암제인 면역항암 키트로다 여보, 옵디보 같은 게 바로 얘를 차단하면서 이 암세포가 얘를 죽이는 걸 그 공격하는 걸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T세포가 제대로 되려면은 비타민 C가 이 SVCT2를 통해서 여기에 많이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이 면역항암제도 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항암할 때 단독 하는 것보다는 비타민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치료를 할 때는 3가지 검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는 병원하고 안 하는 병원들이 보면 많은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는 나요. 그렇지만 실제 그 병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3가지 검사. 첫 번째는 뭐냐? G6PD예요. G6PD라는 건 뭐냐면 효소인데 이 효소가 부족하면은 비타민 C 30g 이상은 못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효소 결핍으로 인해서 계속 맞다 보면은 용혈성 빈혈이 생겨서 나중에 사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비타민 C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암 환자처럼 주사요법, 고용량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G6PD 검사를 한 번 정도는 꼭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치료 용량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비타민 치료를 할 때는 그 치료 용량을 보통 계산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400mg/dL 이상을 할 때 암세포를 잘 죽인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g 주사를 맞고요. 바로 현장에서 비타민 C 측정을 합니다. 그때 그 비타민 C 용량이 100이 나왔다. 그러면은 400까지 올라갈 보면은 4배 정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20g에 내면 80g이 되는 거예요.
이 주사를 맞고 검사할 때까지는 물도 마셔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상황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 SVCT2라는 수송체예요. 우리가 비타민C의 수송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SVCT1이 있고 2가 있어요. 1은 뭐냐? 우리가 먹는 비타민을 먹었을 때 위라든지 소장에서 흡수될 때 관여하는 게 바로 SVCT1이에요. 2는 혈액에서 면역세포, 암세포, 그런데 다양한 피부 이런 데로 가는데 관여하는 게 바로 2예요. 그래서 어떤 비타민 치료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SVCT2를 통해서 그게 충분할 때 비타민 고용량으로 가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고용량까지 갈 필요 없이 혈중농도 200, 면역을 올려주는 30g 정도 용량으로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치료를 할까 하는 건 결국은 검사를 통해서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정말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요게 이제 그 검사는 간단해요. G-스피드 결핍할 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남대 소아과에서 그 교수님이 옛날에 발표해 준 자료인데요. 0.9% 정도가 결핍률이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4.9%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이제 많아지면은 저 퍼센테이지는 점점 늘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혈중 농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거고, 외국 같은 데 논문들 보면 대부분 이 혈중 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용량이 들어갈 때 바로 제대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논문들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수송체가 왜 SVCT2가 바로 암세포로 들어가는 통로고 면역세포로 들어가는 통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고, 요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냈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보면은 옛날에는 이 글럿을 통해서 암세포를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 메인은 SVCT2를 통해서 비타민C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암세포의 직접적인 효과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이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NK세포, T세포가 활성화시키는데 비타민C가 관여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 피부로 이동할 때 보면은 SVCT2를 통해서 요게 이제 피부로 이동시켜서 아토피, 건선, 습진에도 효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고요. 그리고 이 뇌종양 치매, 파킨슨도 결국은 이 SVCT2를 통해서 뇌로 가서 이런 작용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번 정도는 평생 검사를 해서 내가 있다고 하면은 평상시부터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서 예방해 준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줄기세포도 결국은 이 SVCT2를 통해서 비타민C가 들어가서 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 되면서 느낀 거는 뭐냐. 과거가 우리가 그때 단순한 영양제가 그냥 영양제가 아니라 치료제로 겨룰 때는 결국은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지금 네. 빠르게 넘어가서 제가 그래요? 정리가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그 비타민 C가 그러면 그 뇌종양이나 이런 데에도 그럼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연구들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게 뇌종양, 그리고 난소암, 그리고 대장암 이런 연구들이 지금 계속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근데 비타민C 단독요법이 아니라 항암제하고 비타민C를 병행했을 때 항암제만 했을 때보다 더 치료 결과가 더 잘 나와 있다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에 어떤 검사를 해서 내가 뭐가 있으면 평소에 이렇게 비타민C 잘 드셔주면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수송체 검사인 거죠. 수송체 검사를 네. 한번 해보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네.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먹어서 그게 혈액 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그 세포들로 가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실제 비타민C 메가도즈를 먹고 효과를 보는 사람하고 효과를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수송체예요. 어떤데 이렇게 네.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 수송체가 많은 사람들은 그 혈액에 들어간 비타민C가 뭐 암세포라든지 뭐 면역세포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작용을 해서 그거를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치료적인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근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방이라는 거죠. 예방.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체질이고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미리부터 알고 거기에 맞게 이제 먹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제 하나라고 하면 바로 비타민 C예요. 근데 비타민 C는 검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내가 수송체가 많아. 그럼 평상시부터 메가도즈 비타민 C를 먹어서 내 몸의 면역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송체 검사가 SVCT2. SVCT2 검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장님께서 비타민C 치료가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됐네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행우님께서 어디요? 행우님 제가 찾아볼게요. 오랜만에 비온 데서 뵙는다고 반갑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다른 의사분들은 비타민 요법을 반대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그거는요. 행운님 질문입니다. 행운님이 질문했는데 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비타민 요법을 반대할까요? 옛날부터 나온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그 비타민을 연구하고 많은 했던 분들이 라이너스 폴링부터 시작하고 라이너스 폴링이란 분은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분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분이 나중에 비타민 C를 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말 그대로 그 선생님들은 비타민 C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저는 비타민 C만 거의 20년 이상 공부를 했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썼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했죠. 그래서 비타민 C를 공부한 분들은 절대 연구한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안 하신 분들이 그 반대 아닌 반대를 계속하는 거죠. 알던 대로 내가 그렇죠. 네, 그리고 사고도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말 그대로 비타민은 주류약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주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근데 하다 보면은 비타민만큼 사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게 없는 거는 느껴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타민C 먹은 지 꽤 오래됐고 20년 됐고 비타민 주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맞고 이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약간 그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비타민 C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손쉽게 또 의약품이 아닌 거잖아요. 영양 제품이다 보니까 또 간혹 그런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난 치료는 싫고 약은 무섭고 그냥 영양제 먹으면서 해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타민C로도 항암이 돼? 그러면 나는 항암제는 안 하고 비타민C만 치료할래.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상황들에서 더 좋은 그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타민 병행을 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면서 치료를 극대화시키는 게 더 맞고 지금의 비타민 임상 연구도 대부분 뭐냐면은 병행요법이에요. 옛날에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단독요법으로 갔지만은 지금은 모든 항암제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방사선도 그렇고 한 가지 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들을 병행하면서 치료 결과를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항암 치료 안 하고 싶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비타민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중에 후회를 안 할 자신 있냐 이거죠. 후회를 안 한다면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아닌갑다고 결정을 딱 먼저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닌가 싶으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많은 분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방암 환자들이 이 유방을 절제를 하고 특히 전절제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수술 안 하고 그냥 대체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워낙 본인의 결정이니까 대신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했을 때 이게 효과가 없으면은 다시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접점을 잡으니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다가 좋아진 결과도 있지만은 안 좋아진 결과들 환자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가면서 결국은 완치됐던 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은 약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럼요. 네.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게 결국은 2만 명의 환자를 통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의 때 만났던 그 75세 그분 같은 그 당시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죠.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분이 오늘도 오셨던 분이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예요. 그 본인이 이제 대장암인데 수술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장루를 달고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항암 방사선을 하고 자기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옛날에도 그 환자분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몸을 왜 수술을 하냐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제가 설득했는데 설득을 못했어요. 그때는 또 전공이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런데 환자분이 3개월 후에 와서 완전히 장이 막혀서 왔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수술을 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무식해서 전혀 모른다고. 한 번 설득이 안 되면 2번 설득해주고 2번 설득이 아니면 3번이라도 해서 이 잘못된 판단을 돌려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2만 명이란 말을 계속 내리쏘게 하냐면은 정말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경험들이 너무 많고 이때는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좀 더 가서 환자분한테 잡고 이거를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판단은 본인이 하지만은 순간순간에서 환자분들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들 생각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항암 치료 힘들어. 그리고 내가 힘들면서 이렇게 살 걸 볼 바에는 괜히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약들은 계속 발전하고 부작용도 점점 적은 것들을 해요. 대신 병행요법을 통해서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거를 찾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오늘 제가 또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니요,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천천히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얘기해 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도 그 한 명 한 명과의 그 사례나 그 선택들을 통해서 또 깨달으신 것들, 또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들도 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컸을 때 보면은 제가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전공의 때 배운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환자들 얘기예요. 환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환자들을 경청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가다 보면은 결국은 제 성장이 커졌다는 거죠.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고 환자도 의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고 그건 정말 맞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결국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던 건 어떻게 보면은 저와 만났던 환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들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완화의학이라는 분야가 어쨌든 그 최전방에서 암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잘 듣고 또 함께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질문들 받고 네. 저희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윤겸님, 김바다님, 그리고 행운님까지 저희 책 보내드릴게요. 저희 네. PD님 채팅방에 나중에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윤겸님, 김바다님, 행운님 저희 그 주소로 정보들 보내주시면 원장님께서 쓰신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을 제가 긴 걸 읽어보겠습니다. 김바다님께서 원장님 췌장암 1기비인데요. 폴피리녹스 1차 항암 마치고 2차를 대기 중입니다. 병원 항암 치료 외에 비타민C 복용량이나 사이머신 알파 같은 보조 치료 받는 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 비타민C는 오늘 너무 많이 설명했고 사이머신 알파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게 흉선이에요. 이 흉선이 그 17세가 되면서 얘네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바로 사이머신 알파원인데 50세가 넘어가면 90% 이상 분비가 안 되면서 면역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흉선에서 나오는 사이머신 알파원이 하는 역할은 뭐냐? NK나 T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동훈 김동훈님께서 폐섬유종, 폐기종이 있어도 비타민C가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예. 김동훈님입니다. 네, 그 동훈 김동훈님 이전에 질문 주셨어요. 예. 채팅창에 있습니다. 네. 이분 그 폐기종이라는 폐섬유종 폐기종이었는데 그 옛날에 제가 성모병원에 교수로 있을 때 미국에 있던 어떤 그 과학자분께서 이 비타민C 연구를 하고 폐기종 그 폐섬유종을 이제 평생을 연구했던 분인데 이분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건 무슨 종인가 했더니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비타민C를 이 그 폐까지만 보내주면은 이 폐섬유화증을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론을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쓴 논문을 보고 아 나라면은 뭔가를 해줄까 하고 이제 그분이 오셨죠. 그분 그 당시 나이가 7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은퇴하시고 좀 어떨지는 그 후로는 연락이 안 해. 종이 한 장만 주고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참 숙제를 해주고 가셔갖고 사실은 그 종이를 보고 나서 요새 이제 그 느낀 거는 뭐냐면 진짜
이 폐섬유화증이라는 게 뭐냐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폐가 이제 굳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거기까지만 가주면 정말 막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동안 항상 고민을 했죠. 뭐 어떤 사람은 가서 이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가 뭐냐면 바로 SBCT2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폐섬유화증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치료 방법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분들한테 SBCT2 검사를 하고 SBCT2가 높다면은 한 번 정도는 비타민 요법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인수님께서 폐암 치료 중인데 비타민 C 중 종류가 있을 텐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시네요. 예, 비타민 C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알약하고 분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남는데 저는 이제 분말을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알약에는 그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분말은 이제 100% 그 성분으로 돼 있고 그리고 흡수율도 그 들어있는 흡수율도 빠른데 최근은 뭐 리보점이라는 데서 비타민 C를 넣어서 이제 흡수율을 좋게 하면 사실은 그 리보점에 있는 거는 기름 형태로 들어가서 실제 비타민 C 함량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C를 먹을 거면은 반드시 분말 비타민 C를 먹으라고. 분말 비타민 C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리스탈하고 파인 파우더. 오. 근데 이제 물에 녹여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인 파우더를 더 추천하는 거죠. 녹여서 먹는 걸 좋아하신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네. 더 잘 녹는 게 더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비타민 C 분말 파인 파우더를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근데 먹는 건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림경자님께서 저는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6,000mg을 복용하고 있는데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계속 복용하셔도 되고요. 더 많은 용량, 이제 설사하기 전까지 용량을 먹으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SBCT2 그 수성체 검사를 해서 수성체가 많으면은 한 번 정도 비타민 치료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그때 미국 갔다 와서 2000년대 미국 갔다 와서 처음 만났던 환자 중에 하나가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인데 만성 피로 증후군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간호사였는데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양한 질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무기력증도 있지만 카팔 터널 신드롬, 여기에 척추의 이제 손상, 그리고 그 프롤락틴 수치라는 호르몬인데 그게 너무 높아서 생리도 끊기고 그래서 수술을 10번을 하게 되고 진통제도 엄청나게 먹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한테 그 비타민 C를 그때 처음 배우고 와서 했는데 그분이 완치가 됐고 그리고 그분은 비타민 C 60g 맞았고요. 그리고 평생 비타민 C를 18g 먹고 계셔서 나중에 이제 사회에 이제 환원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얘기하시니까 제가 케이스 사례 한 명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예. 어떤? 여기 방금 그거. 이 페이지로요? 여기. 네. 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예. 됩니다. 이분은 이제 그 결절성 다발 동맥염으로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치료했던 환자였는데 20대 남자였는데요. 그 결절성 다방 동맥염이라는 게 혈관의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항암 치료하고 결국은 수술을 받았으나 장이 아물질 않고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복막염 상태로 있다가 거기 그분의 이제 외삼촌이 약사님이라서 우연찮게 비타민 C에 대한 걸 알고 저한테 이제 보내셨죠. 그래갖고 그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그때 이 환자분이 1m 75에 37kg예요. 그러니까 뼈밖에 안 남은 거고 이 그 관에서 이제 그 뭐냐면은 장이 터진 상황에서 똥물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거가 하루에 2리터씩 나왔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장이 이제 손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저도 외과 선생님한테 이제 의뢰를 했죠. 외과 선생님은 그 마취과에다가 얘기했던 마취과에서는 이 환자 수술하면 마취하다가 결국은 수술 중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못 해준다. 그래갖고 환자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그 자기가 온 이유도 비타민 치료 때문에 왔다고 해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50g, 아연, 그리고 TPN 주사를 매일같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비타민 연구가 제일 많이 되는 삼성서울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 피를 가지고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보냈었죠. 그랬더니 혈액 속에는 요 정도인데 세포 내에 이렇게 많은 용량이 거의 그 엄청난 약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갔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가능성이 있었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신장도 결국은 망가졌는데 회복이 됐고 장도 이렇게 터져 있는 상황에서 이 6개월 동안 치료하니까 이거 이 복막염이 다 없어지고 아물어지는 그림이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6개월 동안 치료하고 다시 지방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3년인가 그 후에 다시 2, 3년에 재발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 환자한테 항상 미안한 게 항상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암 환자분들 여러 군데 저희 그 가정 방문할 때 수녀님들하고 하면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성장했던 거는 환자분들이에요. 그 환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희생과 그 데이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던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쿠스마울의 법칙이에요.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중요하다. 암만 의학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지만 환자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근데 비타민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연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중 맹검 치료 안 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이 환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의사생활 얼마가 남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의사생활 남아있는 동안 내가 만났던 환자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계속 가고 있고 제가 나중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지금 먼저 갔던 그 환자분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환자들한테 만났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한 의사로서 남고 그분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숙님께서 병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하셨는데 한번 병원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송파구 오금역에 있고요. 네. 병원 이름 말 그대로 염창환 병원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름을 딴 병원입니다. 네. 염창환 병원이고요. 그러면은 저희 선생님께서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 죄송합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네. 질문들 빠르게 좀 받아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피디님 질문 남겨주시고 제가 여기서 읽어볼게요. 네. 커피크림님께서 신장결석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비타민C 복용 맘 편히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 신장결석이 있던 분들은 이제 그 혈관 내 칼슘들이 잘 쌓이는 분들이에요. 네. 사실은 원래 칼슘이라는 거는 뼈로 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뼈로 가지 않고 그 동맥경화지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칼슘들이 더 쌓여서 비타민C가 들어가면은 그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서 신장결석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분들은 사실은 그 복용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 본인이 비타민C 먹고 싶은 분들은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6를 같이 먹으면은 신장결석 확률을 확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 편히 먹으라 안 먹으라 말은 못해요. 검사를 근데- 또 받아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름다운 수선아님께서 비타민C 메가도스 몇 년째 잘하고 있는데 유럽 여행 다녀와서 입안이 구강자결증후군으로 너무 심하다고 비타민C 먹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이게 이제 비타민 C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그런 입안에다 머무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강의 자결 증후군 심한 경우도 결국은 비타민 C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게 걱정이 되면은 이제 물에다가 충분히 희석을 시켜서 먹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먹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음이님께서 비타민C 영양제 복용 중에 부작용으로 중단하고 처방전 비타민C로 약 복용으로 수치가 너무 낮아서 주사제 처방 받으셨대요. 이런 경우도 계속 비타민 처방을 받는 게 좋을까요? 하셨네요. 비타민 C가 처방약이 있다는 거는 제가 비타민 D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비타민 C를 처방약으로 받았다는 건 저는 한 번도 처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비타민 C가 결핍이 정도면은 괴혈병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진짜 비타민 C를 계속 먹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타민 C가 아니라 비타민 D가 아닐까. 비타민 D 주사 많이 맞으시긴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원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사촌 언니가 요번에 폐암 1기로 수술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안 받아도 되고 약물만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비타민 요법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결국은 수술로서 결국은 죽였던 거는 보이는 것만 죽였지 남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부단체에 있는 그 세포들. 걔네들은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있거든요. 그거를 자극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럼 이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하는 게 저는 무조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질문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계속 댓글로 화답해 주셨던 이인순님하고 저희 그린힐님께도 책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인순님, 그린힐님입니다. 이인순님, 네, 순님, 이인순님, 그리고 그린힐님, 영어로 그린힐이 아니라 한글로 그린힐이네요. 네, 그린힐님까지 해서요. 이윤겸님, 김바다님, 행운님, 이인순님, 그린힐님 저희 원장님 신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그 댓글에 공지 메시지로 돼 있는 주소에다가 정보들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그러면 이 시간 보내드리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면 그 국내 최초 완화의학 교수셨던 원장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7가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책도 저도 아직 안 읽었는데 좋은 책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나온 책인데 제가 그동안 책을 썼던 게 한 20권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권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짧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50분 이상 같이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준 정말 이 비욘디 프로그램에게 너무 감사하고 홍해골 박사님께 여예도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